네, 어제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 발사 장면이 담긴 영상을 조금 전에 공개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강철한 북한 전략연구센터 대표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말을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네,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하는 북한. 조금 전에 발사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새벽에 발사 장면을 조금 전에 공개를 했습니다. 교수님, 지난 그 화성 14형 발사 때랑 비교를 했을 때 좀 달라진 점을 볼 수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볼 때요. 화면에서 확실히 보이는 건 이제 두 가지가 확실히 달라진 것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매끈한 형태죠. 네. 지난 화성 14형은 중간에 그러니까 2단체로 보이는 것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3분의 2쯤 되는 지점에서 밑에서부터 약간 들어가서 모양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이 매끈하게 모양이 보입니다. 또 네. 하나는 그 탄도 끝 부분인데요. 지난 화성 14형의 거는 조금 뾰족한 삼각형 모양을 보였는데 지금 저 모습은 뭉퉁한 이런 모습들이 네. 보입니다. 두 가지가 분명하게 차이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것이 매끈하게 떨어졌다라는 것은 2단 추진체의 엔진이 이전 거랑은 분명히 다른 종류의 엔진을 썼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고요. 네. 그 엔진의 아마 출력이 그 이전 거보다 14형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부분이 약간 뭉뚱한 것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지만 저것은 보통 이제 다탄두 미사일 형태가 그 끝부분이 뭉뚱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조금 흉내낸 부분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엔진이 지금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엔진 관련 실험을 또 꾸준히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전에 액체 연료가 아니라 이 2단 추진체에서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저 사진 지금 영상만으로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일단은 1단 추진체 엔진은 기존의 그 백두산 엔진, 그 화성 14형과 화성 12형에 다 기본이 되는 네. 뭐 김정은이 백두산 엔진 혁명이라고 부를 만큼 했던 그 엔진을 쓴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2단 추진체는 출력이 강해졌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뭐 일부에서는 고체 연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고체 연료의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 없는 게 네. 북한이 이제 북극성 계열의 그 고체 연료 미사일 발사 실험을 작년에 했습니다. 북극성 1형이라는 것은 이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형태를 말하는 거고 북극성 2형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것을 지상으로 갖다 놓고 발사하는 형태였거든요. 네.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기술이 상당히 향상됐을 거고 그 기술을 저기에 접목했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아까 미사일의 끝부분이 뭉툭해진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더 위협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지금으로서는 뭉툭해진 것이 조금 더 무거운 탄두를 실을 수 있는 형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 뭐 김정은이 직접 나와서 보여준 것처럼 자신들이 핵탄두를 소형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소형화된 핵탄두 수소탄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 네. 모양이 약간 땅콩 장구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끝부분이 뭉툭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지금 충분히 실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공식 발표에서는 그것이 이제 자기네들이 더 무거운 탄두 중량을 가진 그런 핵무기를 충분히 실을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부에서는 이게 다탄두가 아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형태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지금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개량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좀 뭉툭한 모습으로 그렇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무거운 탄두를 실어서 더 멀리 날릴 수 있는 미사일이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번 실험 과정에서 실제로 무거운 탄두를 실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것은 알 수 없죠.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추측이 있습니다. 실제적 이런 탄두를 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탄두를 좀 제거해서
탄두를 제거하면 그만큼 사거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사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핵실험에 이번에 그 미사일 실험에 북한이 의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본토를 미국의 서부뿐만 아니라 동부까지도 다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사거리를 가진 자신들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에 사거리 측면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사거리가 늘어났다. 이걸 보여주는데 좀 방점이 있다.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지금 그러고 나서 북한의 공식 발표가 나온 것은 자신들의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김정은이 계속 얘기했던 핵무력의 완성이라는 것은 결국 핵탄두를 탑재한 미국 전체를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전에 썼던 7월 달에 썼던 화성 14형의 두 미사일을 쐈지 않습니까? 네. 그거보다는 확실하게 사거리 측면에서는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그 발사하는 과정에서요. 불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걸 통해서도 분석해 볼 만한 부분이 있나요? 조금 더 좀 자세히 봐야긴 하겠는데요. 이것을 뭐 일부에서는 벌써 그 백두산 엔진을 2개 추진체를 지금 단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진만으로는 불꽃이 한 종류로 뿜기 때문에 저것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정보 당국에서 좀 더 면밀한 아마 그런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요. 아까 그 2단 추진체 관련해서 초반에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 연료가 바뀐 거 아니냐 이런 뭐 분석도 있다, 예측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만약에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2단 추진체 연료가 바뀐 거라면 그게 갖는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고체 연료 자체가 가진 의미가 굉장히 상당합니다. 고체 연료라는 것은 주입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만큼 사전 탐지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발사할 수 있다라고 김정은이 계속 얘기한 것은 사실은 고체 연료를 탑재한 미사일의 경우에 그것이 훨씬 더 용이하게 이루어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나 그런 핵 강국, 선진국에서 갖고 있는 대부분의 미사일은 고체 연료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 북한이 이것을 확실히 성공했는지 지금 시점에서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앞으로 더 단계를 나간다면 분명히 고체 연료 형태의 그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또 미사일, 북극성 계열의 미사일을 더욱 향상하고 개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오는 뭐 예측은 2단 추진체 연료를 고체 연료로 바꾼 거 아니냐 이 정도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 1단 추진체까지도 고체 연료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것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열이 다른 미사일인데 북극성 계열의 미사일이 바로 이제 고체 연료를 사용한 미사일입니다. 저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1년 전에 지금 발사 실험을 하고 1년이 좀 지났죠. 그 이후에는 지금 발사 실험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판단에는 당연히 북한에서 그 부분에도 중점을 두고 지금 개발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기술을 지금 화성 15형이라고 북한이 칭하는 이 미사일에 접목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북극성 계열의 미사일은 북극성 3형을 지난 8월에 김정은이 현지 지도 가서 사실 그 도면과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조만간에 만약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그 형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예. 지금 사진을 공개한 데 이어서 이제 오늘 오후에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과정도 좀 급해 보였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미사일 발사하는 것이 워낙 비밀 상황이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한미 정보 당국이 그 북한의 미사일 상황을 항상 주시하고 있고 또 이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할 경우에 원천 타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아마 감추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모든 선전 매체는 이제 당 선전부에서 다 제작을 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이미 군수공업부와 선전부가 같이 그걸 결합을 하지 못하고 이미 성공한 다음에 그 소식을 이제 선동부에 옮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방송 제작을 하는데 상당히 혼동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게 그 작정을 하고 한 것이 아니고 이미 먼저 그 발사를 먼저 하고 네. 그 사건을 이제 옮긴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방송 과정에서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그런 영상을 보인 것 같습니다. 좀 교란하려고 한 거다, 감추려고 한 거다 이런 거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방송은 이제 워낙 선전용이기 때문에 결함보다는 이제 크게 보도하는 게 목적이죠. 네. 그런데 이제 방송 순서가 매끄럽지 못하고 문제가 생긴 것은 워낙 비밀 보장을 하기 위해서 고도로 이제 숨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네네. 숨기려고 비밀을 엄수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 이런 분석이 실제로 나오고 있기도 한데
사실 우리 군 당국에서는 이 발사 이틀 전에 미리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그 이동식 발사 차량을 굉장히 여러 차례 옮기면서 교란 작전을 펼쳤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두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 미국, 일본이 지금 이번에 사전 탐지를 잘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텔레메트리라고 해서 원격 전파 신호죠. 이것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지상 통제소랑 서로 교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이제 미사일 자체에서 그런 전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정보 당국에서 그 전파 신호를 이제 사전에 탐지를 해서 이번에 발사의 징후를 파악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우리 그 사전 탐지 능력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또 하나의 가능성은 저는 이제 북한이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자신들의 핵 능력을 보여줄 그 핵 미사일 능력을 보여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북한도 지금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돌파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의 표현대로 핵 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또 넓어지는 거고 대내적으로도 북한 내부적으로도 결속을 강화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거죠. 75일간 안 했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좀 보여주기식으로 지난번 사실 9월 15일 날 순환 비행장에서 쏜 거는 보여주기식이었거든요. 그것은 다 공항에서 이제 이동형 발사 차량을 전체가 다 이렇게 완전히 이제 개방된 데서 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도 사실 개활지에서 쏴서 시간은 뭐 밤이긴 하지만 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발사 장면을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발사 전의 모습을 보면 이동식 차량에 실어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발사를 할 때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그 장치를 이용해서 발사를 한 거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가 이 고정식 발사대가 이제 안정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장치인데 은폐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북한 내부에요. 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더 우리가 탐지하기 힘든 건 이동형 발사 차량이죠. 그 이동형 발사 차량이라는 것을 북한이 계속 개발을 하고 숫자를 늘리는 거는 그만큼 탐지 식별이 어려워서 우리가 이제 뭐 계획하고 있는 선제 타격이라든지 그런 개념을 적용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동형 발사대가 제대로 사실 기능을 하려면 와서 그냥 발사대에서 세워서 쏴야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기술이 지금 완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사 차량으로 이동을 했지만 내려서 다시 고정 발사대를 놓고 쏴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것도 이제 결국 북한이 그 기술로 계속 발전을 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발사 관련된 그 기술도 어떤 식으로 진전돼 나가는지 계속 지켜봐야겠군요. 예, 그렇죠. 예. 이번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이 이동형 발사 차량인데요. 화성 14형 지난번에 발사 차량에서는 바퀴가 8개짜리, 그러니까 16개짜리죠. 네. 그것이 이제 중국에서 수입했다라고 알려져서 이제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거에는 바퀴가 9개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바퀴가 늘어났다라는 건 그만큼 미사일의 길이도 늘어났다라는 거고요. 미사일의 길이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또 사정거리도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예. 영상을 보면 김정은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전에 미사일 시험 발사할 때도 저렇게 김정은이 많이 등장을 했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3시에 나온 거 보니까 아주 밤잠을 안 자고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북한에서 김정은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미사일 광신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예, 내부에서. 그러니까 예. 그만큼 미사일이 미쳐 있다는 얘기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역대 북한의 미사일 가운데서 가장 성능이 좋은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75일 동안 김정은이 민생 행보를 보이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특히 이제 그 북중 관계를 약간 개선시켜 보려고 상당히 이제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숭타오 그 연락부장이 평양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사실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시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네. 모든 문제를 일괄 타결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최룡해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해가지고 이 최룡해가 이제 그 북중 간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는데 중국은 아주 일관되게 아주 거절을 했습니다. 먼저 선핵 폐기, 미사일 폐기를 중단을 해야지만 모든 문제를 다시 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더 이상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네.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막 나가는 그런 전략을 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엔 제재를 통해서 북한 내부가 워낙 경직돼 있고 그 39호 실산하의 회사들이 지금 거의 반 이상이 지금 붕괴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돈이 지금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고 이제 도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막다른 골목에서 도발을 하다 보니까 북한의 간부들도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이 붕괴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위기감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식의 김정은의 행보는 정말 제가 보건대는 좀 너무 무책임하고 북한 정권의 붕괴를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그런 결과로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핵무력을 완성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예. 이런 표현도 좀 조급한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직 이제 그 핵탄두 소형화를 완성 단계에 있다고 보긴 힘든데 왜냐하면 지난번 핵실험을 성공을 했다고 하지만 그게 수소탄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하게 되면 그 핵탄두 소형화를 완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핵실험 한 번을 남겨두고 있는데 과연 김정은이 마지막 핵실험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저런 김정은의 주장이 북한 주민들은 물론이고 북한의 전문가들도 좀 이제 인정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내부를 향해서도 우리가 조금만 더 실험을 하면 완성할 수 있다. 이제 다 됐다. 이 메시지를 좀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교수님 보실 때 지금 수준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당연히 대내용 메시지도 같이 이번에 전달이 됐고 오히려 대내용이 좀 더 강한 메시지로 전달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핵무력을 완성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네. 여태까지 완성했다라는 표현은 나온 적이 없었고 뭐 거의 도달했다, 끝장을 보겠다, 뭐 종착점이 보인다 그런 네. 정도의 표현이었는데 드디어 완성을 이제 선포를 해버린 거죠. 네. 저는 당연히 조급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대북 제재와 압박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지금 우리 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갖고 있는 현금이 이제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구성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네.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서 조금 더 가다 보면은 북한의 체제 자체에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쯤 이제 75일 지났으니까 지금쯤 선언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바뀌면서 내년에 신년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빠르면 신년사 정도에서 이른바 평화 공세, 대화를 제의를 한다든지 뭐 그런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표하는 일단 핵무력은 완성이 된 거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자신들의 핵 보유 강국으로서 1대1로 그들이 말하는 말대말 행동 대 행동으로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하거나 네. 아니면 육자회담에도 복귀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실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핵실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 다음에 다시 뭐 핵실험을 한다든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일단은 뭐 더 이상의 어떤 그런 새로운 형태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고체 연료를 사용한 북홍석 계열의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있지만 핵실험 가능성은 저는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예. 저희가 내부로 보내는 메시지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해봤는데 지금 예. 정부 성명으로 어제 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예.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외무성 성명 또 이제 뭐 그 김정은에 집중할 경우도 있는데 북한 정부 사원의 성명을 통해서 이번 이제 그 미사일 발사를 발표를 했다는 것은 네. 그만큼 이제 김정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을 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네. 또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대내외에 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내부가 유엔 지대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민생은 파탄에 빠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미사일을 중단시키고 이제 민생으로 가야 되는데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데 이 화를 잠재우려면 더 강한 도발로 인해서 더 강하게 통제하겠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김정은의 결단이 과연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건대는 이제는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 기능적 수단이 거의 마비됐기 때문에 저런 강압적인 도발, 강압적인 수단으로 주민들 통제할 수가 없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에 그 이런 유엔 제재가 멈춰지지 않고 저런 식으로 가게 되면 김정은 정권이 1년을 버티기가 쉽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지금 얘기해 본 것처럼 북한에서는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에 대해서도 이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런 메시지 그리고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는 행위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번 미사일 발사 이후에 김정은의 모습을 어제 사진으로 먼저 이제 공개가 돼서 예.
그 모습을 보면 어린애처럼 좋아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예. 그 발사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남긴 메시지를 보면 당과 조국을 위해서 용감히 쏘라. 굉장히 결연한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은 뭐냐면 하루 세끼 밥 먹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북한의 간부들은 이 체제가 중국하고 좀 약간 연합을 해서 장기 생존을 갈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김정은은 눈앞에 이익만 보고 있고 장기적인 전략을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짤 때 측군들의 그 의견을 다 청취를 해서 단계적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북한의 모든 전략가들이 김정은에게 아예 방치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도발할 시점은 아닌데 왜 도발을 할까?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김정은에게 누가 감히 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김양곤 통전부장이 있을 때에는 이 사람이 아주 말하는 재간이 있어가지고 김정은에게 알아듣게 잘 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좀 들었는데, 김양곤이 사망하고 난 다음부터는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특히 최령해 같은 경우는 말 좀 해야 되는데, 최령해도 이제 2014년도에 그 총정 직장에서 해임이 되면서 약간 고문당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김정은에게 바른 말을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누구도 김정은에게 바른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는 김정은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파국으로 오고 있는데, 누구나 보이는 파국이 김정은 개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충신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충신이 없는 북한 정권이라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고위층 탈북자들이 많이 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는 행보가 예.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에게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좀 전해지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94년도에 핵실험 준비를 끝냈지만 10년 후에 핵실험을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 북한 내부의 내구성을 다 지켜본 다음에 이제 핵실험을 했다는 얘기인데, 네. 2013년도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때 장성태 행정부장이 핵실험을 지금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때 괜히 자국을 해가지고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정말 힘들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이제 핵실험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없이 막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일반 주민 입장에서 보기에도 얘가 너무 미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생을 챙기겠다 말만 계속 하고 있는데, 민생은 잠깐 뭐 사과밭에 가서 뭐 웃음 짓다가 오는 게 전부이고 계속 미사일에 지금 매달려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에 대한 신뢰가 거의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예.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행동이 자신의 입지가 불안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자극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요,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김정남 암살 당시에 김정남의 가방 안에 해독제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뭐 해독제가 그 신경 안정 그 BX라는 것을 썼죠. 네. 그것에 대한 해독제를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정은이 김정남을 암살한 것도 그렇고 북한 주민에 대해서 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 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말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밝히는 것은 저는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그 출생을 보면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백두 혈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 혈통의 장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의 세 번째 부인, 특히 북한 내에서는 뭐 사실은 상당히 이렇게 좋지 않게 판단하는 제1교포의 또 차남이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북한 주민은 우리 강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김정은은 늘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자신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사실은 장자니까 그것을 살해할 동기, 암살할 동기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이렇게 북한 내부에 자꾸만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자신의 정권의 정통성은 거기서 찾는 거죠. 뭐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건국한 인물이고, 네. 그리고 자기 아버지 그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냉전이 끝나면서 모든 사회주의 국가가 다 붕괴했지만 그 북한을 생존케 한 그런 또 지도자의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고, 본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백두 혈통도 아닌 상황에서
기대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명분, 또 북한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대할 것은 결국 핵과 미사일밖에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업적을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과시하고 그것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중요하게 김정은의 마음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제가 조금 더 충분히 말씀드리면요. 97년도 2월 달에 그 이한영 씨가 피살됩니다. 그때 이제 그 김정남이 그 후계자로 약간 좀 지정이 돼가지고 나설 때이기 때문에 이한영은 자기 그 이모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입지가 난처했죠. 네. 그래서 이제 김정남이 나서가지고 그 이한영을 죽이겠다고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대외연락부가 개입을 했는데 그 대외연락부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독침이나 뭐 이런 그 여러 그 암살 수단들이 다 이제 김정남이 파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김정남 개인은 북한이 어떤 식으로 암살을 하는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2000년도 중반에 김정일이 이제 후계자를 그 김정은으로 세우면서 이 김정남을 중국으로 이제 맡기거든요. 그 맡길 때 노동당 대외연락부장에게 직접 책임을 지어서 김정남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김정남 주변에 전부 다 공작원들이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작원들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공작을 하는지 다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김정은 지도부가 자기를 독살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이 쓰고 있는 VX를 아마 이미 미리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그 해독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독제를 갖고 있었지만 결국 써보지 못하고 이제 그걸 써보지도 예. 못하고 우사우리가 알았더라면 바로 썼을 텐데 아마 가지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 급하게 이제 맞다 보니까 그냥 정신 잃고 쓰러진 것 같은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렇게 뭐 미사일 도발이나 암살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김정은은 전 세계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과연 국제사회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도 궁금한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Little Rocket Man, Little Rocket Man. 네, 지금 김정은을 계속해서 비판해온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는 병든 강아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나요? 그 가장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하자마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얘기를 했죠. 그 워싱턴으로 1시가 좀 넘은 낮 1시에 가장 그런 시간에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nothing changed. 결국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김정은의 의도를 잃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은 이번에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미국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협상을 하자라는 것이 목표인데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바로 얘기를 한 거죠. 변한 거 없다. 우리는 너희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낸 겁니다. 네.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일련의 그런 과정들, 그 대비와 또 제재의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김정은이 생각하는 그런 목표의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 입장에서 가장 두려워할 법한 국제사회 제재 뭐가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원유를 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마지막 그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이 그 탈북자에 대한 강제 북송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네. 만약 이거를 막게 되면 북한 내부에 내부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국이 화가 나면 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그걸 안 하고 있는데 원유를 막아버리고 탈북자를 보내지 않게 되면 북한은 바로 이제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참아야 될 때인데 더 자극을 해버렸으니까 앞으로 중국의 선택이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간단히요. 그 내년도 신년사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전에 추가 도발할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좀 분위기를 볼 겁니다. 그리고 12월은 원래 도발이 좀 적절치 않거든요. 이번에 11월 지금 도발도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은 다시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소한 내년 1월까지는요. 네. 네. 자, 기습적으로 또다시 도발을 한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 움직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